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획설 강사 러프입니다. 이번에 일반 기계 기사가 24년을 기준으로 바뀌면서 기계제도라는 과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계제도는 이번에 일반 기계 기사와 함께 통합된 기계 설계 기사에서도 볼 수 있는데, 사실 기계 설계 기사보다는 기계 설계 산업 기사에서 기계제도에 대한 과목을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기계제도 과목에 대한 출제 범위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기계제도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만들고 해석하기 위해서 규격 또는 기호 등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제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기계제도 한방의 흐름 잡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유형들을 독립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처음 단원부터 끝 단원까지 흐름을 쭉 만들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기계제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면을 제작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했는데, 그럼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그릴 도면에 대한 양식과 규격을 알아야겠죠. 도면의 세로를 A, 가로를 B라고 했을 때 각 용지에 대한 A 곱하기 B 사이즈는 아래와 같습니다. A0부터 A4 사이즈는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C와 D 부분에 대한 값들은 따로 가져오진 않았어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해당 영상에서 따로 가져오지 않은 부분들은 책 본문에 모두 표현해 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우리가 어디에 그림을 그릴지를 결정했다면 다음은 어떤 규격에 맞춰서 그림을 그릴지를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각 국가마다 각 분야에 대한 규격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면은 어떤 규격에 의거해서 그려진 제품 도면입니다 라는 걸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한국 규격을 나타내는 KS 규격, 일본을 뜻하는 지스 규격 등등 각 국가마다 이렇게 기호들이 있고요. 이 기호들과 나라를 연결짓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몇 번만 보시면 금방 외우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나라는 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산업들도 엄청 다양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분류 기호도 나누어져 있고요.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기호와 각 부분들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자, 마지막.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는 기계니까 KS 규격에서 B, 기계에 대한 규격을 볼 건데, 그럼 어떤 기계에 대한 어떤 규격을 봐야 하는지 또 결정해 주어야겠죠. 마지막, 분류 규격 번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자리 숫자로 되어 있고요. 내가 측정기용 기계 기구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5301번부터 5531번 사이의 규격을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이 산업표준 규격을 다 합쳐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제일 앞에 어떤 나라의 규격인지를 표현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 어떤 산업 분야입니다 라는 분류 기호와 마지막 그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제품입니다 까지 표현해 주시면 KSP0001과 같이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 규격 번호에 대한 부분은 기계 제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무에서 많은 제품들에 대한 규격을 참고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실 텐데요. 그때도 이렇게 규격 표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알아보실 때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부하실 때 잘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번호 자체들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KS까지는 다들 아시지만 B가 뭘 뜻하는지, 0001이 뭘 뜻하는지는 회사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규격집을 참고할 때 찾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적어도 B가 기계 부분을 뜻하는구나, C가 전기 부분을 뜻하는구나 라는 부분과 내가 기계 요소 부분에 대한 규격을 알고 싶다면 0001을 봐야 하는지 1000번대를 봐야 하는지는 찾아가실 수 있는 정도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되셨다면 다음은 대표적인 부품들에 대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표준 부품들이 있지만 크게 몇 가지만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지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나사 부분입니다. 나사 부분은 규격을 이렇게 주어지고 각 부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씩 빠르게 짚어볼게요. 가장 왼쪽에 좌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은 나사산에 감기는 방향을 의미해 줍니다. 오른 나사, 왼 나사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은 보통 오른 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좌, 우라는 표현이 없다면 그 나사는 오른 나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두 줄이라는 것은 나사산의 줄수를 의미합니다. 기계요소 설계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나사는 보통 한 줄 나사로 되어 있는데 운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두 줄 또는 세 줄로 나사를 만들어서 사용해 주기도 합니다. 줄수가 많으면 한 바퀴 돌릴 때 나사가 감겨서 올라가는 정도가 더 많으니까 빨리 이동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나사산의 호칭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M50 곱하기 2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미터 가는 나사에서 바깥지름 50 그리고 피치가 2인 나사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H는 나사의 등급을 의미하게 됩니다. 기계제도 뒷부분에서 공차에 대한 부분을 배울 텐데요.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두 번째는 베어링 부분입니다. 베어링 부분에서도 베어링 표현 방법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베어링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건데요. 첫 두 자리는 베어링의 계열을 의미해 줍니다. 60이라는 숫자는 단식 깊은 홈 볼 베어링을 의미하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자리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인데요. 바로 베어링의 안지름을 뜻하는 번호를 의미합니다. 왼쪽 잠깐 보시면은 안지름 번호는 안지름 20mm 이상 그리고 480mm 미만은 안지름을 5로 나눈 수가 안지름 번호이고 나머지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시면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죠? 무슨 뜻이냐면 세 번째, 네 번째 번호에 곱하기 5를 했을 때 20mm에서 480mm 사이의 값이 있다면 그 값이 베어링의 안지름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08을 예를 들어 보자면은 여기에 5를 곱하면 40이죠. 그리고 40은 20과 480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이 베어링의 안지름은 40mm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곱했을 때 20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는데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00이다 하면은 이때 안지름은 10mm 그리고 01이다 하면은 안지름을 12mm 이렇게 여기까지는 따로따로 외워 주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C2가 의미하는 부분은 틈새 기호입니다. 말 그대로 베어링 사이의 틈새를 의미하는데요. 이 등급이 높을수록 유격이 큰 베어링을 의미합니다.
주로 고온이나 베어링이 커질수록 틈새가 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P6 부분은 나사와 마찬가지로 등급을 나타내는 기호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베어링 부분 이해되셨나요? 지금은 물론 흐름 잡기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완벽하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집중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은 이 영상 하나로도 기계제도의 많은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부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밖에는 기어 또는 축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책에 있는 부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영상에서는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도면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도면 양식과 규격을 처음 배웠었고요. 두 번째, 도면은 정했는데 우리는 이 도면을 어떤 규격에 의거해서 표현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규격 표현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KSB 0001 하면은 한국 규격에서 기계 분야에 속하는 것 중에 0001 분류에 대한 규격을 나타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규격은 도면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아주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규격을 선택했다면 도면을 그리기 위한 표현 방법들을 배웠었는데요. 여러 가지 표준 부품들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나사, 베어링, 그리고 기어, 축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위주로 설명드렸어요. 좋아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면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바로 투상 부분인데요. 설계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투상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일각법과 삼각법입니다. 일각법은 눈, 물체, 투상 순서로 제품을 투상해서 그려주는 방식을 의미하는 반면에 삼각법은 눈과 물체 사이에서 제품을 투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면에서는 삼각법으로 그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실질적인 투상도를 고르는 문제 유형들이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은 입체도의 화살표 방향이 정면일 경우에 평면도로 가장 적합한 투상도는 이렇게 나왔어요. 평면도라고 하면 위에서 물체를 바라본 형상을 의미하는데요. 한번 답 찾아보시면은 답은 2번 하시면 됩니다. 투상은 일반 기계기사 실기에서 작업형 부분이 있는데 이 투상을 못해서 도면 자체를 해석을 못하시고 떨어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투상은 많이 하다 보면 무조건 늘게 돼 있습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처음엔 투상이 잘 안 되더라도 꾸준히 숙달해서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는 도면에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배웠다면은 이제는 도면은 그렸는데 치수나 기호 따위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줄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흐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참고로 기계제도는 1단원과 2단원이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1, 2단원만 잘 잡아주셔도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첫 번째로 배워볼 표현 방법은 당연히 치수 표시 방법입니다. 이 부분도 본격적인 단원 집중 영상에서 설명드릴 예정인데 크게 이런 반지름
또는 누진 치수 기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두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치수 표시 방법 부분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유형들은 치수 보조 기호에 대한 유형과 형광, 강관, 각강 등의 표시 방법에 대한 유형들이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치수 보조 기호 보시면은 당연히 기호들은 외워주셔야 하고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까지 가져가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한 번씩만 눈으로 봐주고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시 방법부터 보시면은 등변 형광 같은 경우 a 곱하기 b 곱하기 t 다시 l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치수에 대한 부분은 높이, 즉 세로 부분이 제일 먼저 쓰이고 다음이 폭, 즉 가로 부분, 다음이 두께, 다음이 길이 순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등변 형광의 경우 A 세로, B 폭, T 두께라고 되어 있죠. I 형광 마찬가지로 전체 높이 H, 폭 B, 두께 T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독립적으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높이, 폭, 두께, 길이 순서로 되어 있구나 라고 외워주시면은 나머지는 대입만 하면 끝입니다. 단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T형광 같은 경우에는 높이 H보다 폭 B가 먼저 쓰이게 된다는 점, 이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두께도 당연히 폭부터 쓰이게 되겠죠. 치수를 전체적으로 넣어 주셨다면 다음은 이 치수와 가공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차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이 치수를 정확히 100mm로 가공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정확히 가공할 수 있을까요? 현재 기술력으로는 아직까지 정확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치수를 가공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를 두고 만들게 될 거고요. 그 범위를 반드시 도면에 표기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치수공차입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된 숫자 표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위에 플러스 공차와 마이너스 공차를 적어준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치수 옆에 공차를 표현해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한 가공 시에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건지를 나타내주게 되는 거죠. 이때 치수 허용차는 뭔지, 허용 한계 치수가 뭔지, 그리고 치수 공차는 뭘 뜻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나올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특정 정보값들을 주고 허용 한계 치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각 부분에 대한 용어들도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이 치수 공차는 때에 따라서는 IT 공차라는 국제 규격 또는 뒤에서 배울 끼워 맞춤 공차 규격으로 표현되고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하공차입니다. 도면에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치수는 범위 안에 들어갔는데 직선도라든지 진원도 등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형상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기하공차라는 것을 적어주게 됩니다. 기하공차란 말 그대로 기하적으로 제품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규격을 표현해 주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셨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기호들을 주어질 거고요. 해당 기호들이 어떤 걸 뜻하는지
해석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겠다, 그죠? 자, 다 와갑니다. 조금만 힘내주세요. 다음은 앞서 설명드렸던 끼워 맞춤 공차입니다. 기계 요소들은 서로 부품들끼리 조합되어서 끼워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수공차 중에서도 따로 끼워 맞춤 부분을 기호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끼워 맞춰지는 경우에 암수 구분처럼 구멍을 기준으로 하는 끼워 맞춤이 있고요. 축을 기준으로 하는 끼워 맞춤이 있는데, 구멍은 대문자로, 축은 소문자로 해서 끼워 맞춤 공차의 등급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끼워 맞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구멍과 축이 무조건 틈새가 생기는 경우인 헐거운 끼워 맞춤 방법이 있고요. 구멍과 축이 때에 따라서 틈새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는 중간 끼워 맞춤, 그리고 구멍과 축이 무조건적으로 틈새가 생기지 않는 억지 끼워 맞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 등급마다 치수공차에서 봤었던 것처럼 최대, 최소, 허용 한계치가 있고요. 매번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부분들을 규격화시켜서 알파벳 등급으로 쉽게 표현해 줄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깔끔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음은 부품들의 표면 거칠기를 결정해주는 기호들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표면 거칠기는 처음에는 대부분들이 뭘 이런 것까지 결정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산업에서 표면 거칠기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이 거칠기에 따라서 부품들의 마모도가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실링 부분이라든지 동력 전달 부분까지도 많은 부분에 적지 않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품 가공 시에 반드시 잘 표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표면 거칠기는 세 가지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각각 최대 높이 거칠기, 10점 평균 거칠기, 마지막 산술 평균 거칠기까지 각 부분에 대한 정의와 차이들을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세 번째인 산술 평균 거칠기로 표현해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하나 가져가 주시면 좋겠네요. 도면에서의 표면 거칠기는 아래와 같이 표현해 줄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친구들로 가져와 봤고요. 보시는 치수와 같이 알파벳이 뒤로 갈수록 거칠기는 양호한 가공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흐름 잡히셨나요? 부품을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치수를 표현해 줄 거고요. 치수에 맞는 치수 공차를 넣어 줄 거고 부품들의 기하적인 형상을 통제하는 기하 공차를 넣어 줄 거고요. 부품의 거칠기 정도를 통제하는 표면 거칠기까지 넣어 주시면 일반적인 도면은 완성됩니다. 흐름 잘 가져와 주시고요. 다음은 도면 부분의 마지막인 용접 가공 부분입니다. 용접 부분은 많은 산업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기호와 그 표기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용접 지시선에서 각각의 표현 방법과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잘 봐주시고요. 특히나 이 깃발로 된 형상이 현장 용접 기호라는 점, 이 부분이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기계제도의 도면 파트까지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 부분이 사실상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뒷부분은 3D 모델링에 대한 부분들로 이론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 번씩 보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단원 형상 모델링 부분입니다. 크게 모델링에 대한 프로그램 종류나
대표적인 모델링 기법인 CSG 방식과 비랩 방식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모델링 시에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돌출, 회전, 이런 것들은 쉽게 아시겠지만 스윕, 쉘과 같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부분들까지도 보기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가급적 모두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형상 모델링 검토 부분인데 여기 부분은 그렇게 자주 출제되고 있진 않은 것 같고요. 출제가 된다면 상향식, 하향식, 혼합형 설계에 대한 특징들을 물어보는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기계제도 흐름 어느 정도 이해되셨나요? 도면 설계부터 3D 모델링까지 전체적인 흐름 한번 알아봤는데 크게 어려운 것들은 없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 각 부분들을 공부해 주시면 훨씬 더 단단한 공부를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직접 써보시기도 하시면서 흐름 잡는 방법을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